비극적인 사고가 있은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던 JY그룹 김태현 회장 부부의 대저택은 이전의 활기를 모두 잃은 채 거대한 유령선처럼 서울의 심장부에 떠 있었다. 정원사들의 손길로 완벽하게 관리된 정원의 장미들은 여전히 화려하게 피어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집안의 냉막한 침묵과 기이한 부조화를 이루며 오히려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저택의 모든 것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영혼은 사라져버렸다. 집의 주인이었던 김태현 회장과 그의 아내 이유진 부회장은 이제 그들 자신의 삶에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끔찍한 차량 추돌 사고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지만 대신 그들의 모든 기억을 앗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고 지난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제국도 심지어 자신들의 피를 나눈 단 하나뿐인 아들 김민준도 알아보지 못했다. 5살의 김민준은 거실의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 위에 홀로 앉아 블록을 쌓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침착하게 움직였다. 아이는 보통의 5살배기처럼 무작위로 블록을 쌓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숙련된 건축가처럼 설계에 따라 거대한 성을 축조하고 있었다. 아이의 칠흑 같은 눈동자는 블록의 미세한 각도와 균형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에는 아이의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차가운 이성과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민준아. 부드럽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어머니, 이유진이 소파에 앉아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낯선 아이를 대하는 듯한 조심스러움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의사로부터 저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수십 번도 더 들었지만 그녀의 텅 빈 머리와 멈춰버린 심장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혼자 놀면 심심하지 않니? 이리 와서 엄마랑 같이 있을까? 엄마라는 단어, 그 단어는 그녀의 입에서 낯설게 맴돌다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민주는 잠시 어머니의 얼굴을 응시했다. 아이의 눈에는 원망도, 슬픔도, 기쁨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고요한 관조만이 존재했다. 민주는 대답 없이 다시 블록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이의 작은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날카로운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우진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렸다. 창계는 그녀의 남편, 김태현이 서 있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때 그의 발 아래에 있었던 도시, 그의 손으로 일군 제국의 심장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저 낯선 풍경일 뿐이었다. 그는 가끔씩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건하고 강인한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무엇을 했는지, 누구의 손을 잡았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이따금씩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작은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의사들은 저 아이가 자신의 모든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아무런 울림도 없었다. 그는 아들을 어떻게 안아야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잊어버렸다. 기억을 잃은 왕은 자신의 왕국에서 유배된 죄수나 다름없었다. 이 고요한 절망의 공간에 유일하게 외부 세계의 소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인물은 최진욱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김태현 회장의 그림자라 불릴 만큼 오랫동안 그를 보좌해 온 충신이었다. 최 실장은 거의 매일 저택을 방문하여 회장 부부의 상태를 살피고 회사 상황을 형식적으로나마 보고했다. 물론 그의 보고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회장님, 부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최 실장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착잡함이 배어 있었다. 김태현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이유진은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최 실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바닥에 앉아 있는 작은 소년에게로 향했다. 사고 이후 민준 도련님은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끔찍한 비극 앞에서 아이는 돌처럼 굳어버린 듯 보였다. 처음에는 모두가 충격으로 인한 실어증이나 정신적 문제를 걱정했다.
하지만 초의 실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단순한 충격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분석하고 있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한 눈처럼. 도련님, 오늘도 의젓하게 계셨군요. 최 실장이 다가가 인사를 건넸지만 민주는 여전히 블록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의 작은 귀는 분명 최 실장의 목소리를 향해 열려 있었다. 한편 JY그룹의 본사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 바로 아래층의 사장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 JY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윤성호 사장이 거대한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래서 이사회 분위기는 어떻다고? 윤성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 같은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다들 윤 사장님의 리더십을 믿고 따르는 분위기입니다. 회장님 부부의 건강 상태가 장기적으로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사장님께서 경영 전면에 나서시는 것이 당연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전략기획실장의 아첨 섞인 보고에 윤성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김태현 회장 부부가 당한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야망이 빚어낸 치밀한 작품이었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원격으로 과부하를 걸 수 있는 작은 칩 하나가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는 그들이 죽기를 바랐지만 기억상실이라는 결과도 나쁘지 않았다. 살아있는 허수아비는 죽은 영웅보다 다루기 쉬운 법이다. 조하, 해외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김태현이 쓰러져 있는 지금이 기회야. 그 양반은 쓸데없이 신중해서 이런 과감한 투자는 절대 승인하지 않았을 테니. 넵드. 사장님, 자금 조달 계획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사회 승인만 받으면 즉시 착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대답했다. 그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JY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대규모 투자였지만 실체는 윤성호가 해외에 조성할 거대한 비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교두보였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후 회사의 자금을 거대한 파이프라인으로 빼돌려 JY그룹을 서서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다. 최진욱 실장은 어때? 그 충견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나? 매일같이 회장님 댁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는 모양입니다만 이미 끝난 게임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이 비웃으며 말했다. 윤성호는 시가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군. 남은 건 늙은 왕과 기억 잃은 왕비. 그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 왕자뿐이니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눈에 5살짜리 아이는 고려할 가치조차 없는 존재였다. 그날 저녁, 최진욱 실장은 저택의 서재에서 민준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이것은 사고 이후 생긴 기묘한 일과였다. 최 실장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민준에게 회사의 주요 현안들을 동화책 읽어주듯 설명해주곤 했다. 그것은 김태현 회장이 살아있을 때부터 해오던 일이었다. 김 회장은 아들이 비록 어리지만 어릴 때부터 경영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시켜야 한다고 믿었다. 최 실장은 이제는 의미 없어진 그 일을 습관처럼, 그리고 죽은 죽은에 대한 예의처럼 이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윤성호 사장은 동남아시아의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워낙 커서 다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실장은 무미건조하게 보고를 마쳤다. 그는 민준이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슬픔과 무력감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보고를 마친 초에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그 프로젝트 중단시키세요. 너무나도 맑고 또렷한 아이의 목소리였다. 최 실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준은 쌓아 올린 블록성의 꼭대기에 마지막 깃발을 꽂으며
시선은 여전히 블록에 고정한 채 말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련님. 최 실장은 혹시나 자신이 헛것을 들었나 싶어 조심스럽게 되물었다. 민주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작은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최 실장이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이의 표정이 아니었다.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승리해 온 노련한 장수의 얼굴, 모든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수를 찾아낸 체스 마스터의 얼굴이었다. 윤성호 사장이 추진하는 아퀼라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 당장 중단시키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최 실장은 순간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아퀼라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라는 정확한 명칭, 그리고 중단시키라는 단호한 명령. 이것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옹갈이가 아니었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건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 최 실장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의 이성은 아이의 말을 무시하라고 속삭였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짓눌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조의 실장님. 민준이 그를 불렀다. 실장님은 아버지의 사람이죠? 물론입니다. 도련님, 제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회장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제 말에 따르세요.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니까.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선언이었다. 최 실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의 거대한 세계 지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아이는 까치발을 들어 동남아시아의 한 지점을 작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프로젝트 예정 부지. 겉으로는 최적의 관광지처럼 보이지만 2년 내로 인근 해역의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침수 위험이 정부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현지 시공사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죠. 윤성호 사장은 투자금을 빼돌려 세탁한 후 자연재해로 모든 것을 덮어버릴 생각인 거예요. 최 실장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아이가 말한 내용은 JY그룹의 최고 정보 분석팀도 아직 파악하지 못한 극비에 가까운 정보들이었다. 저 아이가. 이 5살배기 도련님이 대체 어떻게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명분을 만드세요. 회장님, 부재에 따른 투자 리스크 재평가 같은 걸로, 그리고 이사들에게는 익명으로 관련 위험성 분석 자료를 보내세요. 증거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작은 태블릿 PC를 들어 초의 실장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그래프,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에서나 얻을 수 있을 법한 내부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최진욱 실장은 태블릿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 현실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슬픔에 잠긴 어린 왕자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폐허 속에서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옥좌를 되찾으려는 어린 사자였다. 고요했던 저택에 조용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최진욱 실장은 숨 막히는 침묵 속에서 작은 태블릿 PC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서재의 묵직한 공기가 그의 폐부를 짓눌렀다. 눈앞에 5살 아이. 김민준 도련님이 뿜어내는 기운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산과 같았다. 아이의 눈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최 실장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격렬한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성은 속삭였다. 이건 말도 안 돼. 5살 아이일 뿐이야. 충격으로 인한 과대망상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 떠 있는 데이터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논리적이었다. 아퀼라 리조트 개발 프로젝트의 허점, 현지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그리고 해수면 상승에 대한 미공개 정부 보고서까지. 이것은 JY그룹의 최고 정보팀이라도 몇 달은 좋게 걸릴 분석이었다. 어떻게 도련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최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충성심 깊은 심장은 이 기이한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민주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의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수십 년 경력의 전략가를 능가했다. 아버지의 서재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책 창고가 아니에요. 민주는 서재 한쪽 벽면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평범한 책장이 꽂혀 있었다. 하지만 민준이 책장의 특정 부분을 가볍게 누르자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 안에는 거대한 슈퍼컴퓨터 서버와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설치된 비밀 통제실이 있었다. JY그룹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중앙 서버와 연결된 오직 김태현 회장만이 아는 공간이었다. 아버지는 이 시스템을 프로메테스라고 부르셨어요. 그룹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인공지능이죠. 아버지는 저에게 3살 때부터 이 시스템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체스나 블록 쌓기 같은 놀이를 통해서요. 최 실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김태현 회장이 아들을 위해 특별한 영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김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자신을 뛰어넘는 완성형 경영인으로 키우고 있었던 것이다. 윤성호 사장은 프로메테스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겠죠. 하지만 이 시스템 앞에서는 그의 모든 움직임이 손바닥 보듯 훤히 보여요. 민주는 작은 손으로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다. 그곳에는 복잡한 선과 숫자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만기 표시되어 있었다. 윤성호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이용한 해외 계좌들의 흐름도였다. CEO 단계 자금은 조세피난처의 유령 회사를 통해 프로젝트 계약금으로 위장되어 시공사로 흘러 들어갑니다. 2단계로 시공사는 자재 비용을 부풀려 차액을 다른 계좌로 빼돌리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자연재해로 인해 불가항력적 손실로 처리되면 투자금은 그대로 증발하고 그 돈은 모두 윤 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다고는 믿을 수 없는 냉철하고 정교한 설명이었다. 최진욱 실장은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현실이었다. 김태현 회장이 남긴 최고의 유산은 JY그룹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 김민준이었다. 최 실장은 천천히 민준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공손히 아이에게 돌려주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도련님, 감히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제부터 최진욱, 이 한 몸을 바쳐 도련님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것은 김태현 회장을 향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절대적인 충성의 맹세였다. 일어나세요. 최 실장님, 우리는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전쟁 시작이니까요. 민준이 말했다. 그 순간 최진욱 실장의 눈에는 더 이상 5살배기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옥좌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고독하고 어린 군주의 모습만이 보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JY그룹 본사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진욱 비서실장이 회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명분은 회장님 유고 사태에 따른 그룹의 고위험성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 재검토였다. 윤성호 사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격노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고급 크리스탈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최고급 위스키가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초해진욱, 이 미친 개가 주인을 무는구나.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그는 최진욱이 김태현의 죽음, 그는 사실상 죽었다고 생각했다으로 이성을 잃고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의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곧장 비서실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직원들은 살기등등한 그의 모습에 겁을 먹고 길을 비켰다. 초해 실장,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가? 사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온 윤성호가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최진욱 실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한 얼굴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어제의 충격과 혼란은 온데간데 없고 강철 같은 의지로 무장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윤 사장님,
노크는 하고 들어오시죠. 여긴 비서실입니다. 최 실장의 차가운 대꾸에 윤성호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늘 자신 앞에서 굽실거리던 최진욱이 아니었다. 지금 장난하나? 긴급 이사회 프로젝트 재검토 자네가 뭔데 내일에 감나라 배놔라 하는 거야. 이건 명백한 월권이야. 월권이 아닙니다. 사장님, 비서실장으로서 회장님의 부재시 그룹의 안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아퀼라 프로젝트는 투자 규모가 그룹의 한 해에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회장님의 의사결정 없이 진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입니다. 최 실장은 민준이 알려준 대로 완벽한 논리로 맞받아쳤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김 회장이 있었어도 승인했을 프로젝트야. 자네 같은 겁쟁이가 뭘 안다고? 그건 사장님의 추측일 뿐입니다. 그리고 몇몇 이사님들께서도 프로젝트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해 오셨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프로젝트 부지의 지질학적 위험성과 현지 파트너사의 신용도에 대한 의심스러운 자료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최 실장의 말에 윤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익명의 제보, 대체 누가?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빈틈이 없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고 있었다. 그건 경쟁사들의 음해일 뿐이야. 근거 없는 헛소리라고. 그래서 이사회를 통해 공정하게 검증하자는 겁니다. 만약 사장님 말씀대로 프로젝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더 큰 신뢰를 얻고 추진할 수 있겠지요. 반대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최진욱의 방역은 완벽했다. 윤성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공개적으로 재검토를 반대하는 것은 스스로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감추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와, 초의 실장 말이 맞아. 신중해서 나쁠 건 없지. 이사회, 열도록 하게. 내 결백함과 프로젝트의 완벽함을 증명해 보일 테니. 윤성호는 마치 대의를 위해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연기를 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등 뒤에서는 실패한 사냥개처럼 비참한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다. 최진욱, 내 놈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서 갈기갈기 찢어주마. 그의 의심은 사내 정적들 혹은 아직 김태현에게 충성하는 원로 세력들에게로 향했다. 그의 수많은 용의자 리스트에 저택에서 블록 쌓기를 하고 있을 5살 배기 아이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밤 최진욱 실장은 다시 저택의 서재를 찾았다. 그는 낮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보고했다. 민주는 체스판 위에 놓인 말들을 움직이며 조용히 듣고 있었다. 예상대로입니다. 윤 사장은 이사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첫 번째 수는 성공입니다. 도련님, 최 실장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흥분이 섞여 있었다. 민주는 체스판에 검은색 퀸을 잡고 있던 하얀색 나이트를 옮겨 퀸을 잡았다. 아니요! 실장님, 이건 성공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들어 최 실장을 보았다.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끌어내야 해요. 오늘 우리는 뱀의 꼬리를 살짝 밟았을 뿐입니다. 화가 난 뱀은 더 조급해지고 더 큰 실수를 하게 되겠죠. 우리의 진짜 목적은 프로젝트를 막는 게 아니에요. 민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우리의 목적은 윤성호라는 뱀의 머리를 우리 앞으로 끌어내는 겁니다. 최진욱 실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린 군주의 두 번째 수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자신의 주군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말이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아퀼라 리조트 프로젝트가 보류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JY그룹의 표면은 잔잔한 호수와 같았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악어들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윤성호 사장은 자신의 야망의 흠집을 낸 보이지 않는 적을 찾아내기 위해 수년간 그룹 내부에 심어놓은 거미줄 같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조용했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는
더 이상 사무실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그의 두뇌는 독사의 것처럼 교활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목표는 당연히 최진욱 비서실장이었다. 윤성호는 최진욱이 단독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고는 믿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분명 김태현에게 충성하는 원로 이사들이나 혹은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또 다른 경쟁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보보안팀장, 내 사무실로 들어오게. 윤성호는 인터폰으로 짧게 명령했다. 잠시 후 겉보기에는 평범한 중년의 신사처럼 보이는 남자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다. 그는 JY그룹의 정보를 지키는 방패였지만 실제로는 윤성호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다. 최진욱 실장의 모든 것을 감시해 통화 내역, 이메일, 메신저, 심지어 사무실에 설치된 CCTV의 음성 데이터까지 전부 누구와 접촉하는지, 누구에게 지시를 받는지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마. 알겠습니다. 사장님. 하지만 비서실장의 정보 접근 권한은 최상위 등급이라 내 허락이다. 뚫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윤성호의 목소리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냉혹함이 서려 있었다. 정보보안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답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두 번째 지시는 그룹 감사팀 내부에 있는 그의 신복에게 내려졌다. 최진욱이 이사회에 제출했다는 익명의 제보자료. 그 출처를 역으로 추적해봐. 내부자 소행인지, 외부 해킹인지 반드시 알아내. 그리고 최근 몇 달간 김태현 회장의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이 있는지도 다시 한번 훑어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그는 외부의 흥신소, 법의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기업의 추악한 비밀들을 처리해주는 해결색에 연락했다. 최진욱의 뒤를 캐, 가족, 재산, 여자 문제. 약점 될 만한 건 뭐든지 찾아내. 놈을 올가맬 밧줄이 필요해. 이렇게 윤성호의 거대한 그물은 최진욱을 중심으로 촘촘하게 펼쳐졌다. 그는 이 그물에 걸려들 보이지 않는 배우를 기다리며 날카롭게 발톱을 갈았다. 하지만 윤성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그가 사냥하려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유령이라는 것을. 김민주는 아버지의 비밀 서재에서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을 통해 프로메테스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었다. 시스템은 JY그룹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시각화하여 보여주었다. 수많은 데이터가 빛의 강물처럼 흘러다니며 인적 자원, 물류, 재무, R&D 등 모든 부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했다. 민준의 작은 손가락이 허공을 가르자 스크린의 정보들이 그의 의지에 따라 재배열되고 새로운 명령으로 바뀌었다. 초회 실장님, 윤 사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옆에 서 있던 최진욱에게 말했다. 최 실장은 경외감 어린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보보안팀장이 실장님의 통신을 감청하려 하고 있고 감사팀은 자료 출처를 추적 중입니다. 외부 흥신소도 붙었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련님, 최 실장은 이제 민준에게 자연스럽게 지시를 구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감시는 프로메테스가 역으로 이용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실장님이 그저 충성심만 강한 답답한 인물로 보여야 해요. 민준은 다시 스크린에 집중했다. 윤 사장이 초회 실장님에게 집중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손발을 하나씩 묶을 겁니다. 민준의 첫 번째 타겟은 윤성호의 자금줄 중 하나인 JY건설의 자재 구매팀장이었다. 그는 윤성호의 먼 친척으로 납품 단가를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민준은 프로메테스를 통해 JY건설의 경쟁사인 태영건설의 입찰 정보를 분석했다. 그리고 익명의 이메일을 통해 JY건설의 기존 납품업체에게 태영건설의 더 좋은 조건의 입찰 계획을 살짝 흘렸다. 돈 냄새를 맡은 납품업체는 즉시 JY건설과의 재계약을 미루고 태영건설과 접촉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동진철강이 갑자기 재계약을 보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태영건설 쪽에서 2배의 단가를 제시한 모양입니다. 자재 구매팀장이 윤성호에게 다급하게 보고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태껏 우리와 잘해오던 놈들이 왜 갑자기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입찰 정보를 훤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음 분기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윤성호는 불쾌하게 인상을 썼지만 이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운이 나쁜 비즈니스 경쟁일 뿐이라고 여겼다. 두 번째 공격은 더 교묘했다. 윤성호의 최측근 중 한 명인 전략기획실장은 자신의 실적을 위해 유능한 연구원의 성과를 가로채려 하고 있었다. 그는 해당 연구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상부에 보고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하지만 바로 그 전날 밤, JY그룹의 인사평가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 시스템은 해당 연구원의 과거 실적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여 특별 승진 추천 대상자로 분류했고, 관련 보고서를 인사팀장과 김태현 회장의 비서실 즉 최진욱 실장에 동시에 발송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욱 실장은 회장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해당 연구원에게 파격적인 보너스와 함께 책임 연구원으로의 승진을 공식 발표했다. 뉴스는 사내 게시판에 대서특필되었다. 전략기획실장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보고서를 구겨버리며 분노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는 그저 재수 없는 시스템 오류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작은 사고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윤성호가 신뢰하는 한 임원이 추진하던 인수합병 건은 대상 기업의 숨겨진 부채 정보가 우연히 언론에 유출되면서 무산되었다. 윤성호가 자신의 사람을 심으려던 해외 지사장 자리에는 본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던 다른 인물이 적시에 발령이 났다. 이 모든 일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어 보였다. 각각의 사건은 충분히 일어날 법한 우연이나 실수, 혹은 시스템 오류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연달아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자 윤성호는 마침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홀로 중얼거렸다. 그의 책상 위에는 최진욱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결과는 깨끗함 그 자체였다. 최진욱은 지난 몇 주간 회사와 저택 외에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인물과 접촉한 기록도 전혀 없었다. 저택에서는 그저 기억을 잃은 주인 부부를 돌보고 어린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뿐이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평범했다. 대체 누구냐? 내 뒤에서 장난질을 치는 놈이? 윤성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마치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유령 군대와 싸우는 기분이었다. 적의 공격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그 실체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네트워크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다. 방패는 뚫리는데 창은 허공만 가르고 있었다. 그의 의심은 내부로 향하기 시작했다. 혹시 내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있는 건 아닐까? 파괴적인 의심의 씨앗이 그의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에게 실패를 보고하는 부하들의 얼굴에서 배신자의 그림자를 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변명은 모두 의심스러웠고 그들의 무능함은 고의적인 태업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그가 해외 비자금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하던 스위스 은행의 한 창구 직원이 갑자기 교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사였지만 윤성호가 심어놓은 정보원은 그가 거액의 돈을 받고 경쟁사로 옮겨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보고했다. 그 직원은 윤성호의 네트워크 중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인물은 바로 그의 오른팔 격인 재무 담당 상무였다. 그날 밤 윤성호는 재무 상무를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불렀다. 제인,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나? 윤성호의 차가운 물음에 재무 상무는 당황한 얼굴로 되물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위스 은행의 마이어가 그만뒀다더군. 그리고 자네는 그 사실을 내게 보고하지 않았어. 아, 그건 단순한 직원 교체라 보고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임자와도 이미 연주를 만들어 놓았고요. 연줄 아니면 말을 맞춘 건가? 윤성호의 눈이 뱀처럼 번뜩였다. 마이어가 경쟁사로 옮겨갔다는 소문이 있어 거액의 돈을 받고 혹시 그 돈
자네가 찔러준 건 아닌가? 내 정보를 팔아넘긴 대가로 말이야. 사장님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사장님을... 재무상무는 억울함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윤성호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주며 충성을 바쳐왔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 비친 윤성호는 이성을 잃은 편집증 환자일 뿐이었다. 닥쳐 내 놈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 처음부터 내 놈이 수상했어. 최진욱에게 내 정보를 흘린 게 바로 너지. 윤성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다.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패를 설명할 희생양이 필요했다. 두 사람의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 김민준이 만들어낸 균열이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서재에서 민준은 홀로그램 스크린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스크린 한쪽에는 윤성호와 재무상무가 격렬하게 다투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프로메트스는 윤성호의 비밀 아지트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위스 은행 직원의 이직 역시 민준이 흘린 작은 정보 하나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편집증은 가장 강력한 무기다. 민준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무너뜨리게 만든다. 윤성호는 아직 몰랐다. 자신이 싸우고 있는 유령의 정체를, 그리고 그 유령이 자신의 심장부 안에서부터 그를 좀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거대한 제국의 강철 같던 네트워크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균열과 불신으로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었다. 윤성호의 제국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이후 전장은 소리 없는 바둑판으로 변해갔다. 윤성호는 눈에 보이는 적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김민준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것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체스가 아니라 조용히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는 바둑이었다. 비밀 서재 안, 민준은 거대한 홀로그램 바둑판을 허공에 띄워놓았다. 바둑판 위에는 JY그룹의 조직도와 윤성호의 인적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최진욱 실장은 그 옆에서 숨을 죽인 채 어린 군주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윤성호는 지금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겠죠. 이런 상태의 적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건 하책입니다. 민준이 바둑판 위에 한 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점은 윤성호 자신이었다. 우리는 그의 숨통을 직접 조이는 게 아니라 그가 숨 쉴 공기를 서서히 없애야 합니다. 그의 세력, 그의 자금줄, 그의 평판, 이 모든 것이 그의 영토입니다. 우리는 그 영토의 경계선에 조용히 우리의 돌을 놓을 겁니다. 하나하나는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돌멩이지만 어느 순간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완벽하게 포위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민준의 새로운 전략이었다. 소리 없는 포위. 프로메트스는 이미 윤성호와 결탁한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비리 정보를 수집 완료한 상태였다. 거대한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탈세, 환경 규제 위반, 노사 분쟁 은폐 같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작은 먼지들이었다. 하지만 이 먼지들이 한꺼번에 드러난다면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었다. 민준의 첫 번째 돌은 한 유력 경제지의 칼럼니스트에게로 향했다. 그는 날카로운 분석과 정직한 비평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는 인물이었다. 민준은 프로메트스를 통해 완벽하게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로 그에게 몇 가지 정보를 보냈다. 특정 대기업 A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B건설사의 최근 세무조사 누락 의혹, C화학의 폐수 무단 방류 데이터, D유통의 부당 내부 거래 정황. 이 모든 회사들은 A사의 특정 임원과 깊은 관련이 있음. 이메일에는 결정적인 증거 대신 의심을 증폭시킬 만한 정황과 데이터 조각들만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 칼럼니스트의 기명 칼럼에 이런 내용이 실렸다. 최근 재계 10위권의 A기업이 추진하는 신사업들의 파트너사 선정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외치는 A기업의 명성과는 달리 그 파트너사들의 과거 이력에는 적지 않은 오점들이 발견된다. 작은 부주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영진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사는 A기업이나 특정 임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JY그룹과 윤성호를 겨냥한 경고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이사회에서는 미묘한 파장이 일었다. 몇몇 원로 이사들은 윤성호에게 파트너사들의 리스크 관리에 대해 점잖게 질문을 던졌다. 윤 사장, 우리 그룹의 평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네. 사소한 문제라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 윤성호는 불쾌감을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이사님, 모두 업계의 건전한 경쟁 과정에서 생긴 근거 없는 음해일 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그가 상황을 수습하는 동안 민준의 두 번째, 세 번째 돌이 놓였다. 신용평가기관에 익명의 정보가 흘러들어가 윤성호의 자금줄 역할을 하던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JY그룹의 신사업 전망 보고서에서 예상치 못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파트너사의 신뢰도 문제를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모든 공격들은 윤성호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주변을 둘러싼 공기를 점점 희박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했고, 이사회의 중립적인 이사들은 그에게 미세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린 짐승처럼 버둥거릴수록 더욱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전략가의 모습 뒤에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5살 아이가 있었다.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낮이 지나고 저택에 밤이 찾아오면 김민주는 다시 평범한 혹은 평범해 보이는 아이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는 것은 따뜻한 부모님의 품이 아니라 텅 빈 기억의 심연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어머니 이유진의 방으로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찾아갔다. 이유진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보고 있었다. 이엄마. 민준의 부름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반가움이 아닌 낯선 방문객을 대하는 듯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아, 민준이구나. 무슨 일이니? 민준은 말없이 사진첩을 펼쳐 그녀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1년 전 민준의 4번째 생일 파티를 하는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태현은 아들을 목마 태우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이유진은 케이크를 자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사진 속의 민주는 크림을 잔뜩 묻힌 채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이었다. 이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큰 로봇을 사주셨어요. 아빠는 로봇보다 자기가 더 크다고 자랑했고요. 민주는 작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덤덤하게 설명했다. 이유진은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것은 곧 짙은 안개 같은 혼란으로 뒤덮였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구나.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을 감상하는 관객처럼 말했다. 그 사진 속의 여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품에 안긴 아이가 바로 눈앞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이 아이, 참 귀엽네. 이름이 민준이라고 했지.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얼음 파편에 찔린 듯 시리고 아팠다. 아이는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블록을 쌓을 때처럼, 프로메트스를 다룰 때처럼 그저 무표정했다. 하지만 그 작은 가슴 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아버지 김태현과의 시간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는 아버지가 가장 좋아함했던 정원의 온실로 그를 데려갔다. 김태현은 사고 전 희귀한 난초를 돌보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았다.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이 난초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다고. 항상 흙이 말랐을 때, 해가 뜨기 전에 줘야 한다고. 민주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작은 물뿌리개로 난초에 물을 주었다. 김태현은 흥미롭다는 듯이 난초를 들여다보았지만 그의 눈에는 식물학자의 호기심만 있을 뿐 아들과의 추억은 없었다. 그렇군. 아주 예민한 식물이구나. 꼬마 박사님 덕분에 좋은 걸 배웠네. 그는 민준의 머리를 기계적으로 쓰다듬었다. 그 손길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아니라 똑똑한 아이를 칭찬하는 어른의 형식적인 제스처일 뿐이었다. 매일 밤 민주는 이런 보이지 않는 거절을 수없이 겪어야 했다. 그는 윤성호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는 것보다 기억을 잃은 부모님의 텅 빈 눈을 마주하는 것이 100배, 1000배는 더 고통스러웠다. 그날도 부모님과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끝난 후 민주는 홀로 비밀 서재로 돌아왔다. 아이는 거대한 회장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가족 사진이 담긴 디지털 액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이 반복해서 재생되었다. 최진욱 실장은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낮에는 JY그룹의 운명을 짊어진 냉철한 지휘관이었다가 밤에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로운 소년으로 돌아오는 어린 주군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저 작은 어깨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잔인한 운명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민주는 액자를 끄고 홀로그램 바둑판을 다시 띄웠다. 아이의 눈에서 슬픔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다시 얼음처럼 차가운 빛이 감돌았다. 슬픔과 고통은 그의 안에서 분노와 결단력이라는 새로운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다. 초회 실장님, 들어오세요. 민준이 문 밖에 최 실장을 불렀다. 최 실장이 안으로 들어서자 민주는 바둑판 위에 한 점을 가리켰다. 그것은 윤성호의 가장 큰 자금줄이자 가장 추악한 비밀이 숨겨진 곳이었다. 시간을 끌 수 없어요. 저분들이 저 남자 윤성호의 그림자 아래 있는 한 절대로 기억을 되찾지 못할 거예요. 이제 판을 흔들어야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서늘했다. 다음 돌은 이곳에 놓겠습니다. 윤성가오의 심장 바로 옆에요. 어린아이의 바둑은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조용한 포석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상대의 대마를 잡기 위한 치열하고 격렬한 싸움이 시작될 터였다. 외로운 소년의 슬픔이 거대한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민준의 조용한 바둑은 윤성호의 영토를 착실히 잠식해 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터의 냉혹한 현실과 별개로 김씨 저택의 시간은 슬프고 더디게 흘러갔다. 김태현과 이유진은 여전히 자신들의 과거라는 안개 속을 헤매는 유령과 같았다. 민주는 매일 밤 그들을 현실로 끌어내기 위한 외로운 사투를 벌였다. 아이의 작은 손은 때로는 회사의 운명을 쥔 지휘봉을, 때로는 텅 빈 부모의 마음을 두드리는 간절한 노크를 잡았다. 그날 오후 저택에는 드물게 햇살이 깊숙이 들어와 먼지들이 금빛으로 춤추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조각품처럼 놓여 있었다. 사고 이후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피아노는 차가운 침묵만을 지키고 있었다. 그것은 한때 이유진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그녀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언제나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의 감정을 선율로 풀어내곤 했다. 특히 아들 민준을 재울 때마다 그녀가 연주하던 드뷔시의 달빛은 저택의 공기를 채우던 따뜻한 자장가였다. 민준은 홀로 피아노 앞에 섰다. 아이의 작은 키로는 의자에 앉아도 발이 땅에 닿지 않았다. 아이는 잠시 건반 뚜껑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어린 얼굴. 그 얼굴 뒤에 숨겨진 거대한 계획과 고통을 아는 이는 최진욱 실장뿐이었다. 아이는 조용히 건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저택에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달빛이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들려주던 그의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멜로디. 민준의 연주는 기교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하나하나의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맑고 영롱한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복도를 따라 계단을 따라 저택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이유진은 2층 서재의 창가에 앉아 의미 없이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녀는 글자를 읽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 희미하게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멜로디. 하지만 어디서 들었는지, 왜 익숙한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단을 내려와 거실로 들어선 그녀의 눈에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작은 아들의 뒷모습이 보였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그녀의 텅 빈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머릿속의 안개가 조금씩 술렁이는 것 같았다. 아! 나지막한 신음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이마를 짚었다.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단순한 두통이 아니었다. 마치 머릿속에서 수만 개의 필름 조각들이 한꺼번에 되감기 시작하는 듯한 격렬한 고통이었다. 피아노 연주가 클라이맥스로 치닫는 순간 이유진의 눈앞에서 섬광이 터졌다. 흐릿한 이미지의 폭풍이 그녀의 의식을 덮쳤다. 비가 내리는 놀이공원, 반짝이는 회전목마의 불빛, 솜사탕의 달콤한 맛, 그리고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을 때의 따뜻한 온기. 이유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쥔 채 고통스럽게 몸부림쳤다. 조각난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뇌를 사정없이 찔러댔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고통이었다. 엄마, 내 아이, 머리가 너무 아파. 그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다. 피아노 소리는 멎었다. 민주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정원에서 들어오던 김태영과 집안의 사용인들도 비명 소리를 듣고 경악하며 달려왔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차려. 김태연은 아내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녀는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손을 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극심한 고통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잠시 후 저택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주치의가 도착하여 급히 이유진에게 진정제를 투여했다. 약 기운에 겨우 잠이 든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큰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인 발작으로 보입니다. 주치의는 김태영과 최진욱 실장 앞에서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다. 기억을 자극할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최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옆에 서 있는 민준에게 향해 있었다. 도리언님께서 피아노를 연주하셨습니다. 사모님께서 평소에 즐겨 치시던 곡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뇌의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닫혀있던 기억의 회로가 순간적으로 연결되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증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런 충격이 오면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는 절대적인 안정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희망의 불씨가 보이는 듯 했지만 동시에 그 불씨가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이 모든 소란을 주방 한쪽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조용하고 성실해 보이기만 하던 젊은 가사 도우미였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이 잠든 이유진에게 쏠린 틈을 타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사모님 발작, 아이 피아노 소리의 반응, 기억 돌아올 가능성 언급됨. 수신이는 Y이사로 저장되어 있었다. 윤성호의 수많은 거미줄 중 하나였다. 메시지는 즉시 윤성호에게 보고되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준비하던 윤성호는 보고를 받자마자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기억, 회복, 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는 잠시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완벽한 계획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변수.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증언이었다. 김태연 부부가 만약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들이 당한 사고의 진실, 즉 브레이크 원격 조작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면 모든 것은 끝이었다. 그동안 그는 김태연 부부를 살아있는 허수아비, 무해한 존재로 취급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지금껏 그가 벌여온 조용한 기업 찬탈 계획은 이제 너무나도 느리고 안일한 방법이 되어버렸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윤성호의 눈에 떠오른 것은 편집증적인 공포와 그 공포가 낳은 잔인한 결단이었다. 그는 더 이상 바둑을 둘 여유가 없었다. 판 자체를 엎어버려야 했다. 그는 즉시 외부 해결색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전히 제거된 기계처럼 차가운 소리였다. 계획이 변경됐다. 무슨 말씀이신지. 기다리는 건 끝났어. 영구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수화기 너머의 해결사는 잠시 침묵했다. 영구적인 해결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번에는 실수가 없어야 해. 비극적인 사고사로 위장해. 예를 들면 저택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에서 구른다거나 혹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 같은 걸로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비극, 세상 사람들이 동정할 만한 이야기로 만들어. 알겠습니다. 대상은 두 사람입니까? 윤성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 블록을 쌓던 작은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귀찮은 존재이긴 하지만 결국 아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이조차 위험 요소로 보였다. 아이의 피아노 소리가 이 모든 일의 반가쇠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 세시다. 윤성호가 차갑게 말했다. 그 아이까지. 어떤 증거도, 어떤 후계자도 남겨서는 안 돼. 뿌리를 뽑아버려. 흔적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다. 윤성호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았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짐승의 차가운 생존 본능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기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은 이제 한 가족의 목숨을 건 생존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저택의 침실. 민주는 약에 취해 깊이 잠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는 어머니의 창백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니의 발작은 끔찍했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그러나 간절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닫혀있던 문이 아주 조금,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것만 같았다.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자신과 가족에게 내려진 끔찍한 사형 선고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사실을. 저택 밖에서는 이미 그들의 목숨을 거두기 위한 차가운 암살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성호의 살해 샤이는 차가운 전파를 타고 암살자의 귀로 흘러 들어갔다. 그가 모르는 사이 그의 모든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거대한 인공지능의 눈, 프로메테스에 의해 감지되고 있었다. 김민준의 비밀 서재. 홀로그램 스크린 위에는 JY그룹 주변의 데이터 흐름 외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어 있었다. 김 씨 저택 주변의 통신 데이터 트래픽, 의심스러운 차량의 이동 경로, 그리고 윤성호가 고용한 해결사의 신상 정보다. 프로메테스는 직접적인 통화 내용을 감청하지는 못했지만 윤성호와 해결사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 패턴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물리적 위협 가능성을 97.3%로 예측해냈다. 초회 실장님, 윤성호가 더 이상 게임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민준이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크린에 떠있는 붉은색 경고 아이콘들이 위기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다. 최진욱 실장은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었지만 자신의 죽음과 그 가족에게 암살의 위협이 닥쳤다는 사실 앞에서는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었다. 당장 경호 인력을 3배로 늘리고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해야 합니다. 도련님, 저택은 요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소용없습니다. 실장님. 민주는 침착하게 고개를 저었다. 담을 높이면 적은 더 높은 사다리를 가져올 뿐입니다. 외부의 위협은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었을 때 가장 치명적인 법이죠. 저택 내부의 눈을 먼저 처리하지 않는 한 경호원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민준의 시선이 스크린의 한쪽, 저택 내부의 인물 관계도를 향했다. 프로메테스는 최근 몇 주간의 통신 패턴과 계좌 내역을 분석하여 윤성회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는 내부 스파이가 바로 그 젊은 가사 도우미라는 사실을 특정해냈다.
뱀을 잡으려면 굴 밖으로 유인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뱀이 스스로 굴 밖으로, 그것도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만들 미끼를 던져야겠습니다. 그의 탐욕을 자극해서 이성을 마비시킬 아주 달콤한 꿀단지를요. 최진욱은 마른 침을 삼켰다. 어린 주군의 눈빛은 이미 다음 작전을 그리고 있었다. 그것은 수비가 아닌 상대를 끌어들여 섬멸하기 위한 유인책이었다. 민준이 구상한 달콤한 꿀단지의 이름은 프로젝트 키메라였다. 키메라는 김태현 회장이 JY그룹과는 별개로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운용해 온 거대한 비자금이라는 가상의 설정이었다. 평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김태현 회장의 성격과는 정반대에 공격적이고 위험천만한 투자로 불린 막대한 자금. 그 존재는 오직 김태현 회장과 그 자금을 관리하던 스위스 은행의 늙은 뱅커 한 명만이 알고 있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 그리고 민주는 여기에 치명적인 갈고리를 추가했다. 그 늙은 뱅커가 얼마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김태현 회장의 기억과 저택 서재의 비밀 금고에 보관된 암호화 키 카드뿐입니다. 아버지는 기억을 잃으셨으니 이제 그 돈은 사실상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민준의 설명에 최진욱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너무나도 대담하고 위험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윤성호 같은 탐욕스러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들릴 이야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펀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윤성호가 확인하면 확인하게 만들어야죠.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프로메트스가 이미 프로젝트 키메라의 유령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가짜 거래 내역, 스위스 은행 서버에 심어놓은 백도어, 심지어는 사망했다는 늙은 뱅커의 부고 기사까지. 윤성호가 자신의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이야기는 더 진짜처럼 보일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미끼를 윤성호의 입 앞에 던져주는 일이었다. 미끼를 무는 역할은 최진욱 실장의 몫이었다. 다음 날 오후, 최진욱 실장은 그룹 법무팀장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윤성호가 심어놓은 도청 장치가 있다는 것을 프로메트스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최 실장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고 초조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며 연기했다. 이 변호사 정말 큰일 났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것도 모자라서 스위스의 뱅커 양반까지 갑자기 죽어버리다니. 실장님, 목소리 낮추십시오. 프로젝트 키메라 말씀이십니까? 법무팀장 역시 민준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 그거 말일세.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공중에 붕 떠버렸어. 열쇠는 회장님 기억 속에 있는데. 회장님은 저 모양이시지. 유일한 실물키는 저택 금고 안에 잠겨 있지.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거야. 어떻게든 조용히 해결해야 하네. 금고라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스윗더 이상은 사무실에서 얘기하지 말게. 누가 들을지 몰라. 최 실장은 불안한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대화를 끊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도청 장치를 통해 이 대화를 엿들은 윤성호의 스파이는 즉시 이 엄청난 정보를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성호의 첫 반응은 불신이었다. 프로젝트 키메라 김태현 그 돌부처 같은 인간이 그런 도박을 했다고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였다. 최진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꾸민 연극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수조 원이라는 액수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즉시 유럽에 있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프로젝트 키메라와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스위스 은행, 죽었다는 뱅커, 관련 페이퍼 컴퍼니까지. 결과는 놀라웠다. 조사하면 할수록 가짜 정보들은 진짜처럼 보였다. 프로메트스가 만들어 놓은 디지털 유령들은 그의 정보망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 심지어 스위스 은행, 내부의 그의 정보원조차. 프로메트스가 심어놓은 가짜 데이터를 보고 그런 이름의 펀드가 존재하는 것 같다고 보고해왔다. 윤성호의 의심은 점차 탐욕으로 변해갔다.
최진욱, 저 멍청한 놈, 그룹의 가장 큰 비밀을 실수로 떠벌리고 다닌 거였어. 그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이것은 함정이 아니라 하늘이 내린 기회였다. 김태현의 비자금을 손에 넣는다면 그는 더 이상 JY그룹의 다른 이사들 눈치를 볼 필요도 없이 단숨에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저택의 금고에 실물키가 있다는 정보는 그의 또 다른 계획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어차피 저택에 사람을 보내 그들을 처리해야 한다. 그 소동 속에서 금고를 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그는 이것을 사고를 위장한 강도 사건으로 꾸미기로 결심했다. 강도가 침입하여 일가족을 살해하고 금고를 털어 달아난다는 시나리오. 경찰은 엉뚱한 범인을 찾아 헤맬 것이고 그는 그 뒤에서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일석이조의 완벽한 계획이었다. 윤성호는 즉시 해결사를 다시 불렀다. 목표는 저택 서재의 비밀 금고다. 그 안에 있는 카드키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지 저항이 심해서 일어난 비극적인 참사처럼 보여야 해. 아이까지 포함해서. 생존자는 없어야 한다. 해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거액의 보수에 대한 기대감만이 번뜩였다. 그들은 저택의 설계도를 펼쳐놓고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와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 그리고 침투 경로를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작전 개시일은 비가 쏟아지는 주말밤으로 정해졌다. 사람들의 경계심이 가장 풀어지는 시간이었다.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하늘에서는 정말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천둥이 간헐적으로 울부짖으며 어둠을 갈랐다. 김씨, 저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거실에 희미한 비상등만이 켜져 있을 뿐 모든 것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아래 비밀 서재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민주는 거대한 모니터들 앞에 홀로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저택 내외부에 설치된 수백 개의 CCTV 화면과 저궤선 감지 센서, 동작 감지 센서의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최진욱 실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외부에서 대기 중인 사설 경호팀과 함께 있었다. 바로 그때 모니터 한쪽 구석의 저택 외곽 경계선에 작은 붉은 점 하나가 나타났다. 뒤이어 2개, 3개의 점이 연달아 깜박이기 시작했다. 프로메테스의 무미건조한 시스템 음성이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경고, 외부 침입 감지, 섹터 347, 경고, 담장 상단부 적외선 센서 교란 신호 포착. 화면에는 검은 옷을 입은 3명의 괴한이 능숙하게 담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적외선 카메라에 잡혔다. 민준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차갑고 고요한 표정이었다. 아이는 책상 위에 작은 마이크를 향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외부에서 대기 중인 초회 실장과 경호팀의 이어피스로 흘러 들어갔다.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아이는 체스판의 왕처럼 조용하지만 절대적인 목소리로 명령했다. 지금부터 2단계 작전을 시작합니다. 쥐덫의 문을 닫으세요. 거대한 저택은 이제 사냥터가 되었다. 하지만 누가 사냥꾼이고 누가 사냥감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밤은 깊었고 빗줄기는 거세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릴 듯한 빛 속에서 3개의 검은 그림자가 유령처럼 김씨 저택의 정원으로 스며들었다. 그들은 윤성호가 고용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으로 돈만 준다면 못할 일이 없는 인간 병기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한 명은 휴대용 전파 교란 장치로 외부 CCTV와 센서들을 무력화했고, 다른 한 명은 특수 제작된 와이어 커터로 담장의 고압 전류를 차단했다. 마지막 한 명은 이 모든 과정을 엄호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그들의 눈에 이 저택의 경비 시스템은 부잣집의 자기만족에 불과한 허술한 장난감처럼 보였다. CCTV 원치아 방어선 무력화 완료, 내부로 진입한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목에 찬 소형 무정이의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들은 마치 한 몸처럼
소리 없이 정원을 가로질러 저택의 후문으로 접근했다. 디지털 도어록은 특수 해킹 장비 앞에 10초도 버티지 못하고 무력하게 열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거대한 거미줄의 중심으로 향하는 나방의 날갯짓에 불과했다. 비밀 서재 안. 김민주는 거대한 모니터 속에서 움직이는 세 개의 붉은 점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이니어에서는 프로메테스의 분석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침입자 3명, 심박수 정상,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로 추정. 현재 후문을 통해 1층 복도 진입. 알파팀, 현 위치 고수, 브라보팀, 2층 복도 차단 준비. 내 신호가 있을 때까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마세요. 민주는 지휘관처럼 짧고 정확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명령에 따라 저택 곳곳에 은밀히 배치된 최정예 사설, 경호팀 알파와 브라보가 숨을 죽였다. 이들은 김태현 회장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비밀리에 양성해 온 최진욱 실장만이 통솔할 수 있는 그림자 부대였다. 프로메테스는 침입자들을 위해 안전한 길을 열어주었다.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1층과 2층 복도의 일부 동작 감지 센서를 꺼서 그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목표 지점인 2층 서재까지 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사냥감을 함정 깊숙이 끌어들이기 위한 기만술이었다. 침입자들은 어둡고 고요한 저택 내부를 신속하게 이동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고양이처럼 소리가 없었다. 하지만 팀원 중 가장 경험이 많은 한 명이 미간을 찌푸렸다. 뭔가 이상해.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뭐가 리더가 되물었다. 너무 조용하잖아. 대한민국 최고 재벌의 저택 보안이 이렇게 허술할 리가 없어. 이건 마치 입 닥쳐. 의심은 돈이 안 돼. 어서 움직여. 리더는 그의 말을 잘랐다. 황금 프로젝트 키메라의 열쇠 이 눈앞에 있는데 사소한 불안감 따위는 사치였다. 그들은 마침내 2층 서재 문 앞에 도착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들이 서재로 발을 들여놓는 동안 저택의 반대편에서는 또 다른 비밀 작전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었다. 최진욱 실장이 이끄는 브라보 팀이 김태현 부부의 침실로 조용히 진입했다. 민준의 지시에 따라. 주치의는 부부에게 숙면을 위한 소량의 수면제를 처방해 놓은 상태였다. 두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최 실장의 손짓에 따라 대원들은 소음이 거의 없는 특수들 것으로 부부를 옮겼다. 그리고 침실 벽에 위치한 거대한 책장을 밀자 그 뒤로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완벽한 방음과 독립적인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외부와의 비상통신망까지 갖춘 패닉룸이었다. 대원들이 부부를 패닉룸 안으로 안전하게 옮기고 두꺼운 강철문이 소리 없이 닫혔다. 이제 이 저택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은 완벽하게 안전해졌다. 한편 서재에 침입한 괴한들은 김태현 회장의 책상 뒤에 위험 있게 서 있는 거대한 금고를 발견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작업 시작해. 리더의 명령의 한 명이 가방에서 플라스마 절단기를 포함한 최첨단 장비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금고의 두꺼운 강철문에 막 구멍을 뚫으려던 순간이었다. 콱꽉광. 지축을 뒤흔드는 엄청난 굉음과 함께 저택의 모든 창문과 출입문에 두꺼운 티타늄 합금 셔터가 동시다발적으로 내려왔다. 한 줄기 빛도, 한 줌의 공기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저택은 순식간에 거대한 강철 유세로 변해버렸다. 뭐야? 동시에 서재의 모든 조명이 켜지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빛을 뿜어냈다. 그리고 천장의 스피커에서 기계적인 경고음이 울려 퍼졌다. 비상 상황, 외부 침입자 확인, 건물 전체 폐쇄. 모든 출구는 봉쇄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모든 출구는 젠장 함정이다. 리더가 소리쳤다. 그제야 그들은 자신들이 쥐덫에 걸린 쥐 신세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당황하여 출구를 찾으려 할 때 서재의 책장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그 뒤에서 방탄복과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알파팀 대원들이 나타났다.
움직이면 쏜다 무기 버려. 순식간에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침입자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사방이 막힌 도간의 쥐신세였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절망적인 몸부림과 대화는 서재 곳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침입자들의 리더는 떨리는 손으로 보안 회선 이어피스를 눌렀다. 사장님, 윤 사장님 함정입니다. 저희는 지금 갇혔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도로에 세워진 차 안에서 윤성호는 이어피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소리야? 똑똑히 말해. 치지직 하는 소리와 함께 통신이 끊겼다. 저택 내부의 모든 통신이 프로메트스에 의해 차단된 것이다. 윤성호는 미친 듯이 제다이얼을 눌렀지만 차가운 신호음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었다. 함정 대체 누가 최진욱 그놈이 혼자서 이런 일을 꾸밀 수 있다고 말도 안 돼.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에 빠졌다. 일단 도망쳐야 했다. 침입자들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다. 그가 막 차에 시동을 걸려던 순간 그의 휴대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것은 프로메테스가 붙잡힌 침입자의 휴대폰을 복제하여 보낸 가짜 메시지였다. 함정, 경찰이 오고 있음.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이름을 불어야 합니까? 절체절명의 순간, 인간의 이성은 쉽게 마비된다. 윤성호는 이 메시지가 적입해놓은 마지막 함정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잡히면 안 된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손으로 무덤을 파는 답장을 보내고 말았다. 멍청한 놈들, 절대 내 이름은 꺼내지 마. 난 너희들을 모른다. 당장 휴대폰 버려. 그가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메시지는 실제 침입자가 아닌 프로메테스의 서버로 전송되었다. 발신자 윤성호의 개인 번호, 발신 시간, GPS 위치 정보까지 완벽하게 기록된 그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자백서였다. 비밀 서재. 거대한 모니터 위에는 윤성호가 보낸 문자 메시지가 큼지막하게 떠 있었다. 침입자들은 모두 제압되어 결박당했고 최진욱 실장은 패닉룸의 안전을 확인한 후 서재로 들어왔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 민주는 모니터에 떠 있는 윤성호의 자백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도 안도도 없었다. 오직 싸늘한 끝맺음만이 존재했다. 체크메이트. 나지막한 아이의 목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려 퍼졌다. 사냥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몰락한 포식자의 목에 밧줄을 거는 일뿐이었다. 쥐덫에 걸린 맹수는 궁지에 몰리자 가장 어리석고도 가장 대담한 수를 선택했다. 바로 판 자체를 뒤엎으려는 시도였다. 지난밤의 침입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후 윤성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고용했던 해결사들과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저택 주변에는 어떤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이 끔찍한 고요함이 그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는 자신이 친 거미줄에 거꾸로 걸려든 기분이었다. 공포에 질린 그의 머릿속에 마지막 탈출구가 떠올랐다. 공식적인 권력. 만약 오늘 당장 자신이 JY그룹의 회장 대행이 된다면 그룹의 막강한 법무팀과 정보력을 이용해 지난밤의 사건을 은폐하고 자신을 위협하는 배우를 역으로 공격할 수 있을 터였다. 이것은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마지막 도박이었다. 그는 아침이 밝자마자 사장 직권으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소집 명부는 교묘하게 포장되었다. 김태현 회장 자택의 외부인 침입 사건 발생에 따른 그룹 경영, 안정화 긴급 대책 논의. 그는 지난밤의 일을 자신이 꾸민 일이 아니라 회장 일가가 당한 비극적인 사고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회장 부부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처럼 불안정한 리더십으로는 그룹을 이끌 수 없다는 논리를 펼 준비를 했다. JY그룹 본사 50층, 제국의 심장부라 불리는 대회의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윤성호를 따르는 파벌, 여전히 김태현 회장에게 충성을 바치는 원로들, 그리고 형세를 관망하는 중립적인 이사들까지
회의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윤성호는 테이블 상석에 섰다. 밤새 겪은 공포와 불안은 가면 뒤로 완벽하게 숨긴 채. 그는 비장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이사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모시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두 들으셨겠지만 어젯밤 김태현 회장님 댁에 불미스러운 침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우려가 담겨 있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이로 인하여 가뜩이나 쇠약해지신 회장님과 사모님께서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고 현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한 위독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JY그룹의 사장으로서 더 이상 이 위태로운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하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김태현 회장님과 이유진 부회장님의 모든 경영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제가 회장 직무대행이 되어 그룹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안건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그의 선언에 회의실이 술렁였다. 몇몇 원로 이사들이 반발하려 했지만 윤성호는 더 강력한 목소리로 그들을 압도했다. 이것은 저의 사사로운 욕심이 아닙니다. 오직 JY그룹의 미래를 위한 충전기입니다. 이 위기 속에서 그룹을 구할 사람은 저 윤성호밖에 없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파벌과 흔들리는 중립이사들의 표정에서 승리를 예감했다. 그가 의사봉을 잡고 투표를 시작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최진욱 비서실장이 서 있었다. 평소에 그림자 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여러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의 옷깃에 달린 배지는 그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윤성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초의 진욱 실장, 지금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여긴 신성한 이사회 회의장이야. 윤성호가 고함을 쳤지만 최진욱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회의장 연단으로 걸어갔다. 검사들은 회의실 문을 막아섰다. 이사님 여러분, 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투표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최진욱은 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연단의 노트북에 꽂았다. 윤성호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치직 소리를 내며 켜졌다. 회의실은 이제 법정으로 변했다. 피고인은 윤성호, 판사는 이사들이었으며 검사는 어린 군주 김민준이었다. 지금부터 윤성호 사장의 충정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최진욱의 선언과 함께 스크린에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다. Drinks카이트 체긴튼 시사본데요. 증거 A 아퀼라 프로젝트 비자금 조성 내역. 화면에는 수십 개의 유령 가구의 시사와 조세 피난처의 계좌들이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수천억 원의 회사 자금이 어떻게 아퀼라 프로젝트라는 명목으로 빼돌려져 윤성호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증거 비공모자들과의 대화 녹취록. 김태현은 이제 끝났어. 회사는 이제 우리 세상이야. 최진욱 그놈, 눈에 가신데 처리할 방법 없을까? 윤성호가 자신의 신복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생생한 음성으로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이사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증거 시 김 회장 일가 살해교사 화면이 바뀌고 지난밤 저택에 CCTV 영상이 재생되었다.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담을 넘고 서재에 침입하고 마침내 강철 셔터에 갇혀 경호팀에게 제압당하는 모든 과정이 고화질 영상으로 펼쳐졌다. 그리고 이어진 영상은 검찰 조사실에서 촬영된 침입자들의 자백이었다. 윤성호 사장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금고의 키를 훔치고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아이까지 포함해서 모두 처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이제 충격을 넘어 공포에 휩싸였다. 윤성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최진욱. 내 놈이 날 함정에 빠뜨린 거다. 그의 발악은 처절했다. 하지만 최진욱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마지막 증거를 띄웠다. 증거 D 피고인의 자백 화면에는 윤성호가 지난밤 자신의 휴대폰으로 보낸 문자 메시지가 거대하게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멍청한 놈들, 절대 내 이름은 꺼내지 마. 난 너희들을 모른다. 당장 휴대폰 버려. 메시지 아래에는 발신 시간과 발신자 정보가 디지털 포렌식으로 완벽하게 인증되었다는 검찰의 공식 확인, 마크가 찍혀 있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윤성호는 온몸에 힘이 빠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배신감과 경멸, 혐오가 담긴 이사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의 몸에 박혔다. 그를 따르던 파벌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그를 외면했다. 그때 회의실 문을 막고 있던 검사들 중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왔다. 윤성호 씨!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톨컥!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윤성호의 손목에 은색 수갑이 채워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제국의 왕이 되려 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엔데너아 이건 나 억울해. 이건 음모야. 그는 끌려나가면서까지 발버둥 쳤지만 그의 절규는 텅 빈 회의실의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었다. 윤성호가 사라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충격과 혼란에 빠진 이사들 앞에 최진욱 실장이 다시 섰다. 오늘 이사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룹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는 진정한 주인이신 김태현 회장님과 가족들이 안정을 되찾으신 후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짤막한 선언을 남기고 조용히 회의실을 걸어 나갔다. 반역자의 몰락으로 끝난 피해 재판. 그 재판을 기획하고 승리로 이끈 보이지 않는 왕은 지금 저택의 서재에서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윤성호의 시대는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JY그룹 사태는 그의 구속과 함께 일단락되었다. 최진욱 비서실장은 김민준이 정리해준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해 나갔다. 윤성호의 잔당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그의 비리에 연루되었던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리되었다. 주주들과 직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비상경영위원회가 꾸려졌고 그 위원회의 중심에는 당연히 최진욱 실장이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JY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는 잠시 휘청였지만 유능한 항해사 최진욱과 보이지 않는 선장 김민준의 지휘 아래 다시 안정을 되찾고 순항을 시작했다. 저택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사방에 깔려있던 경호 인력들은 철수했고 창문을 막고 있던 두꺼운 티타늄 셔터도 다시 올라갔다. 저택을 짓누르던 음모와 위협의 그림자는 걷혔다. 김민준은 마침내 지휘관의 자리에서 내려왔다. 아이의 첫 번째 행동은 비밀 서재의 문을 닫는 것이었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과 수십 개의 모니터가 꺼지고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은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난 몇 달간 아이의 전쟁터였던 그곳의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민준은 5살의 김민준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한동안 만지지도 않았던 장난감들을 꺼냈다. 레고 블록으로 성을 쌓고 공룡 피규어들을 가지고 놀았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다.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정작 되찾고 싶었던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안개 속에 있었다. 그의 부모님, 김태현과 이유진이었다. 이제 그들을 되찾기 위한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어야 했다. 이번 전쟁에서 아이의 무기는 천재적인 두뇌나 시스템이 아니었다. 오직 사랑과 인내, 그리고 간절한 기다림뿐이었다. 윤성호라는 위협이 사라지자 최진욱 실장은 세계 최고의 의료진을 저택으로 불러 모았다. 뇌신경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재미교포 박사 데이비드 강을 필두로 심리치료,
인지, 재활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이 꾸려졌다. 저택의 별채 하나가 최첨단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찬 작은 병원으로 개조되었다. 김태형과 이유진은 매일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다. 뇌파 검사, fMRI 촬영, 그리고 과거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며 반응을 체크하는 인지 자극 치료까지. 민주는 모든 치료 과정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아이는 의사들이 나누는 어려운 전문 용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며 부모님의 상태를 파악했다.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 강 박사가 최진욱 실장과 민준 앞에서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설명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분의 뇌는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건강합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모두 회복되었습니다. 기억을 저장하는 헤매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렇다면 왜 기억을 못하시는 겁니까? 최 실장이 조급하게 물었다. 강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해리성 기억 상실입니다. 신체적인 원인이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기의 기억 전체를 봉인해버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이라는 서랍장은 그대로 있는데 그 서랍장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린 것과 같죠. 그럼 그 열쇠를 찾을 방법은 없습니까? 마법 같은 치료법은 없습니다. 강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약물이나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열쇠는 오직 환자 스스로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열쇠가 어디에 있을지 힌트를 계속해서 주는 것뿐입니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맛, 익숙한 소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서적 유대감입니다. 닫혀버린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이후 민주는 세상에서 가장 간절한 노커노커가 되었다. 아이의 첫 번째 시도는 마디였다. 민주는 저택의 주방장과 함께 며칠 밤을 새워가며 어머니 이유진이 만들어주던 김치찌개의 맛을 재현해냈다. 그녀는 평범한 김치찌개에 자신만의 비밀 재료를 넣어 깊고 부드러운 맛을 내곤 했다. 민주는 혀끝에 남아있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수십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그 맛을 찾아냈다. 엄마, 제가 끓였어요. 엄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민주는 직접 작은 냄비에 담긴 김치찌개를 어머니 앞에 놓아주었다. 이유진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어머, 정말 맛있구나. 요리사 아저씨보다 네가 더 잘하는 걸 그녀는 칭찬했지만 그 눈에는 아들이 재현해낸 추억의 맛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었다. 그녀에게 그것은 그저 처음 먹어보는 맛있는 음식일 뿐이었다. 민주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숟가락을 든 작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두 번째 시도는 소리와 촉감이었다. 민주는 아버지 김태연을 그가 가장 좋아했던 서재로 이끌었다. 김태연은 LP판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책의 질감을 느끼는 것을 즐겼다. 민주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브람스의 교향곡 LP판을 턴테이블에 올렸다. 장엄하고 익숙한 멜로디가 서재를 채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늘 만지작거리던 가죽 표지가 달아빠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김태현은 잠시 음악을 감상하고 책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박물관에 와서 낯선 유물을 감상하는 사람 같았다. 음악이 아주 웅장하군. 그리고 이 책 아주 오래된 것 같은데 나한테는 좀 어려운 책인 것 같구나.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책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가 수백 번도 더 읽어 밑줄을 쳐놓았던 그의 영혼의 일부 같았던 책이었지만 이제는 그저 낯선 고서일 뿐이었다. 시각을 이용한 시도도 계속되었다. 민주는 가족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홈 비디오를 매일 밤 부모님과 함께 보았다. 영상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보며 웃고 껴안고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스크린 앞의 현실 속 그들은 마치 남의 가족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조용하고 무덤덤했다. 저 부부 정말 서로를 사랑했나 보구나. 어느 날
영상 속에서 서로의 보레입을 맞추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김태현이 무심코 말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민준의 가슴에 박혔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아이의 수많은 시도는 굳게 닫힌 기억의 문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었다. 아이는 지쳐갔다. 천재적인 두뇌로 세상을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 하나를 열 수 없다는 무력감은 아이를 깊은 슬픔에 빠뜨렸다. 그러던 어느 가을밤이었다. 그날도 민주는 잠자리에 든 어머니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가 어릴 적 자신에게 읽어주던 동화책을 거꾸로 읽어주고 있었다. 역할이 뒤바뀐 슬픈 일상이었다. 그래서 왕자님과 공주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민준이 책을 덮었을 때 이유진은 이미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아이는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때였다. 희혁아! 잠꼬대처럼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이유진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너무나도 작은 소리라. 민주는 자신이 헛것을 들었나 싶었다. 아이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입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 강아지 준아? 준아. 어머니가 기억을 잃기 전 자신을 부르던 애칭이었다. 이유진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것은 아마도 무의식 깊은 곳에 잠겨있던 기억의 작은 파편 하나가 수면 위로 잠시 떠올랐다 사라진 것일 터였다. 하지만 그 작은 속삭임은 민준에게 천둥과도 같은 울림을 주었다. 아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반 굴져 떨어졌다. 그것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아이가 처음으로 흘리는 눈물이었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절망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아들인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잠든 어머니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기업을 되찾기 위한 전쟁은 끝났지만 가족을 되찾기 위한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터였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는 느린 약처럼 더디지만 꾸준히 저택의 풍경을 바꾸어 놓았다. 윤성호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고 JY 그룹은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섰다. 하지만 저택 안의 진짜 전쟁, 기억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김민주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잠결에 뱉었던 희미한 속삭임은 아이에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심어주었다. 아이는 조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대신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온기를 신바오 창쿠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변화는 아주 조금씩, 마치 겨울강이 녹아내리듯 미세하게 찾아왔다. 어느 날 오후, 이유진은 정원에서 따온 꽃을 화병에 꽂으며 무의식적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드뷔시의 달빛.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멜로디를 알고 있는지, 왜 이 멜로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익숙한 슬픔과 그리움이 담긴 선율이라고만 생각했다. 김태현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더 이상 서재의 책들을 낯설어하지 않았다. 특히 경영과 관련된 서적들을 읽을 때면 그의 눈빛은 과거의 예리함을 희미하게 되찾곤 했다. 그는 신문에 실린 복잡한 시장 분석 기사를 막힘없이 이해했고 가끔은 최진욱 실장이 가져온 보고서를 보며 이 부분의 데이터는 논리적 비약이 심하군 이라며 날카로운 지적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스스로도 의아해했지만 그것은 그의 몸과 뇌가 기억하는 본능이었다. 두 사람은 민준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다. 더 이상 조심스러운 손님이 아니었다. 어느새 그들은 민준을 깊이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물론 그 감정이 아들을 향한 것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 민준은 자신들의 텅 빈 세상에 유일하게 빛을 가져다주는 작고 따뜻한 존재였다. 기억의 벽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벽은 이제 차가운 강철이 아니라 햇빛이 비쳐드는 얇은 유리처럼 느껴졌다. 운명의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다. 창밖에는 하얀 눈이 소미불처럼 세상을 덮고 있었다. 거실의 벽난로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고 따뜻한 온기가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벽난로 앞 카펫에 앉아 복잡한 건축 모형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사고가 나기 전 온 가족이 함께 스케치하며 꿈꾸었던 미래의 집이었다. 푸른 언덕 위에 유리로 된 천장을 가진 별을 볼 수 있는 집. 건축가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직접 설계의 기초를 가르쳐주며 이 모형을 함께 만들곤 했다. 민주는 지붕의 가장 복잡한 트러스 구조를 조립하다가 막다른 곳에 부딪혔다. 작은 손으로 몇 번이고 다시 시도했지만 아귀가 맞지 않아 자꾸만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미간에 짜증과 답답함이 어렸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태영과 이유진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에게는 그저 사랑스러운 아이의 작은 투정처럼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김태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작은 손이 아니라 잘못 조립된 지붕 구조에 꽂혀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잠자고 있던 건축가의 본능이 깨어난 것이다. 저 잘못된 구조는 그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형태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이의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게 아니야.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김태현의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는 흩어진 나무 조각들 중에서 정확한 부품을 찾아내더니 민준이 끙끙대던 바로 그 자리에 완벽하게 끼워 맞췄다. 이쪽 대들보를 먼저 받쳐줘야 해. 그래야 하중이 양쪽으로 분산되지. 안 그러면 나중에 집 전체가 무너져. 건축 용어들이 그의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익숙한 나무의 감촉과 설계도의 기억과 아들과의 추억과 마주치는 순간 준아, 아빠처럼 멋진 건축가가 될 거지? 싫어요. 나는 아빠랑 같이 우주선 만들 거예요.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서랍장을 여는 마지막 열쇠가 제자리를 찾았다. 김태현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안개가 한순간에 걷혔다. 잊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내의 미소, 아들의 웃음소리,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끔찍했던 사고의 순간, 아내를 감싸 안았던 기억, 희미해져 가던 의식 속에서 아들의 이름을 불렀던 기억까지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 마침내 초점이 돌아왔다. 그는 눈앞에 작은 아이를 보았다. 지난 몇 달간 함께 지내온 친절하고 낯선 아이가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고 그의 세상이며 그의 모든 것이었던 단 하나뿐인 아들이었다. 민준아,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김태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네, 아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유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남편의 변해버린 눈빛. 그의 입에서 나온 내 아들이라는 말. 그것은 그녀의 기억을 가두고 있던 마지막 빗장을 부수는 강력한 망치가 되었다. 남편의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 그녀의 기억도 함께 폭발했다. 조각나 있던 모든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놀이공원의 빗줄기, 달콤한 솜사탕, 그리고 아들의 피아노 연주,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던 사랑스러운 목소리. 그녀는 비명을 지르듯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여보. 그리고 그녀는 울면서 아들을 끌어안았다. 민준아, 내 아가, 엄마가 미안해. 마침내 가족은 하나가 되었다. 김태형과 이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민준을 부서져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이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왔다. 그 순간 지난 몇 달간 냉철한 지휘관으로 고독한 전략가로 슬픔을 감춘 아들로 버텨왔던 김민준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이는 더 이상 참지 않고 부모님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 외로움을 눈물과 함께 쏟아냈다. 벽난로의 불빛이 눈물로 젖은 세 사람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창밖의 하얀 눈은 이들의 재회를 축복하듯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마침내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났다. 몇 달 후, 저택에는 예전의 따스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이유진이 연주하는 달빛이 다시 저택을 가득 채웠고, 김태현은 아들과 함께 미래의 집 모형을 완성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진욱 실장은 이제 그룹의 보고서가 아니라 민준의 학교 성적표를 들고 저택을 찾았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있었다. 김태현은 훌쩍 자란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아들, 네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 아빠와 엄마, 그리고 회사까지 전부. 민주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버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니에요.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그냥 엄마랑 아빠를 되찾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거대한 음모와 배신을 이겨낸 것은 천재적인 두뇌나 시스템이 아니었다. 가족을 되찾고 싶었던 한 아이의 작지만 위대한 사랑이었다. 세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푸른 하늘 아래로 멀리 퍼져나갔다.